수리편 14장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역사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즉, 공자가 우리나라에 간 시기는 우이영공 때였습니다. 우이영공 때. 즉, 실세는 영공의 부인 남자였죠. 이때 우리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이영공 말년, 그리고 우이 다음 임금이 바로 출공인데, 출공 초기. 이때 갔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춘추 여러 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왕실 사이에 그리고 대부 귀족과의 권력 다툼이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권력 다툼의 가운데는 바로 무능한 우이영공과 우이영공을 뒤에서 좌지우지한 영공의 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이영공이 나이는 많고 무능해서 남자라는 자기 부인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이때 이 부인이 그러니까 그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이영공에서는 옛날에 난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 중 괴애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출공이라는 손자, 이렇게 직계가 있었는데, 우이영공의 아들 괴애는 남자가 모든 정권을 휘어잡고 마음대로 하니까 남자를 죽이려고 살해 모의로 됐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남자는 또 대부들과 손을 잡고 이 괴의 살해 모의를 적발하고 괴를 죽이지는 못하고 다른 나라로 쫓아냈습니다. 괴가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하죠. 송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공의 아들이 송나라로 망명한 사이에 우이영공이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비니까 우이영공 자리에 자기 아들은 애국에 가 있고 부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자인 출공에 이 왕의 자리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공은 이름이 첩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자인데, 출공이 바로 왕이 되고 이름을 출공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이영공의 손자 첩이 출공으로 왕이 돼서 이렇게 있는 사이에 괴는 송나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송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이 첩이란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았어요. 이때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는데, 그래도 이 괴가 승리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장공입니다. 그러니까 영공이 죽고 출공이 왕위에 오른 것이 BC 493년이니까 약 13년 후에 괴가 위에 다시 들어와서 장공이 되는데, 이때 장공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 아들은 다시 또 노나라로 망명을 보냈어요. 노나라로 보내고. 그런데 이때 또 이 장공과 출공, 자기 부자 간의 권력 다툼으로 나중에는 드디어 노예에 있던 출공이 돌아와서 장공을 다시 쫓아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괴나 출공이나 장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권 다툼에 부자 간에 죽고 죽이고 외국으로 쫓아내고 하는 이런 그 권력 다툼의 그 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이런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알아야 바로 14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보면은 제후가 자궁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공자님이, 선생님이 우리나라 군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우리나라 군주는 바로 이 당시는 영공이 죽고 출공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군주, 즉 출공위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이렇게 자공한테 물으니까 자공은 낙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허락하다, 대답하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예 그런 얘기죠. 알았어 이 정도. 오 장군지, 내가 공자님한테 물어볼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공자한테 묻기를 백의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머리가 둔한 사람들 같으면 공자님 우리 출공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영리한 자공은 이렇게 옛날 고사를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백의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주 옛날 현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의 숙제는 이미 한번 봤죠. 바로 백의 숙제라는 사람은 은나라의 제후국 중에 고죽국이라고 있었죠. 고죽국. 은나라의 제후국 중에 고죽국이 있었는데 이 고죽국의 고죽국의 왕자가 바로 백의가 처자되어 있습니다. 백의가. 그런데 고죽국의 왕이 백의보다는 숙제를 왕위로 임명하고 싶다. 왕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내보이니까 백의는 같은 은나라의 제후국인 주나라의 주문왕이 현명한 정치를 하니까 주문왕을 쫓아서 바로 주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숙제를 왕위로 오르라고 해서 백의가 양보하고 주나라 문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숙제도 의가 좋아서 형을 따라서 주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은나라의 달기웨인 주왕이 포악무도한 짓을 하니까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백의와 숙제는 주왕의 군대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죠. 충효를 내세면서. 충은 바로 이 당시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이니까 작은 제후국이 천자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충효 위반하고, 또 효는 이 주 문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을 안 된다 해서 충효를 내걸고 은나라, 주나라의 군대들을 못 가게 막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 강태공이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말리죠. 그래서 백의와 숙제는 살아남는데, 나중에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천자국 주를 세우니까 자기의 모국인 은나라를 섬멸한 주나라를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주나라에서 나오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바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다가 아사에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기와 이 백의와 숙제는 바로 정의와 청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이렇게 정의감이 강해서 청명결백한 이런 사람들은 무도한 악인을, 다시 말해서 은나라를 친 주의 그런 무왕을 미워하게 될 텐데,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전쟁 그 자체를 미워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람 자체를 원망하지 않으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공이 백의숙제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옛날의 아주 현인이다, 이렇게. 옛날 말하자면 춘추시대 이때만 해도 이 백의숙제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거의 500년 이상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의 현인이다, 이렇게 백의숙제를 정의와 절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백의숙제는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즉 무왕이나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공자님은 그들은 인을 구하려다가 인을 얻었으니 역시 어찌 미워하겠느냐, 이렇게 이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바로 자공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공자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하나씩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염유는 공자의 제자로서 8일편 6장에서 이미 나왔던 사람입니다. 부자의 위군호, 부자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임금을, 즉 이때는 우리나라의 임금 누구냐, 출공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공도 하기편 10장에서 16장에서 나오죠. 공자의 제자죠. 자공은 대답하기를 예 하고, 그러면 내가 공자님에게 묻겠다.
장은 의지밀이죠. 윌. 뭐 하겠다. 공자님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 응? 즉, 공자님, 우리나라 임금을 위해서, 출공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입왈. 공자님대로 들어가가지고 자공이 묻기를 백이숙제 하인야. 이때도 이 의문사가 있으면 대개 의문사가 앞에 나오는데 백이숙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내세웠죠.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이숙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공자님 말하기를 옛날의 아주 현인이다. 그러니까 공자 시대보다는 약 500년 전의, 즉 주나라 초기 이때의 현인이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자공이 물었죠. 원호, 남의 허물이나 또 원망을 할까요? 원호, 원망을 할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공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부인 이덕인, 즉 인을 구하려고 했다가 인을 얻었으니 또한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대답하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자공이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 공자님께서는 불의야, 즉 출공을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의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유가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왕 출공을 위해서 정치를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자공이 좋다, 예,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서 여쭙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어보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뭐라고 물었느냐,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고지현이야, 옛날에 어진 사람들이다. 즉 주나라 건국 초기에 아주 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또 자공이 밖으로 나와서 공자에게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원망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백이숙제가 무왕 등 주나라 사람들을 원망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그들은 백이와 숙제는 이를 구하려다가 이를 얻었으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백이숙제를 지켜 세우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자공은 공자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수의편 15장은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도를 실천하는 즐거움은 크지만 의롭지 않은 부귀는 가치없는 헛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는 곧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우주의 도의입니다. 크게 도를 깨닫고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화 발달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부귀를
바라지도 않고 또 누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15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반소식 반수. 밥을 먹다 이런 소식은 바로 거친 밥. 소는 채식 그런 얘기죠. 채식밥. 서민이 먹는 아주 소박한 음식을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을 거친 밥을 먹고 음수 물을 마시고 그 다음 갱은 바로 팔목갱, 팔목. 팔목을 구부려서 이런 얘기죠. 침지는 이거를 벽에를 삼고 베다 이런 얘기죠. 벽에를 삼고 베다. 그러니까 팔목을 구부려서 그것을 벽에로 삼고 베다. 침지. 낙엽 부재기 중 이러한 가운데에 있다. 뭐가? 이러한 가운데는 어떤 건데? 이런 그 소찬 아주 거친 밥과 그런 맑은 물만 마시고 그리고 팔목을 굽혀서 잠을 자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의미하죠. 이러한 검소한 생활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다. 이때 즐거움은 일을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을 얘기해줘. 즉 물질이 아니라 도에 맞는 그런 사는 그 즐거움. 그래서 불의, 의롭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부유와 또 기움, 부귀를 누린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부은, 뜬구름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문장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면은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반소식 음수, 즉 소식 거친 밥을 먹고 음수 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즉 팔을 굽혀서 팔을 굽힌다. 팔을 굽혀서 그리고 그 팔 굽힌 것을 바로 벽에로 삼아도 이렇게 바로 매우 검소한 생활을 얘기하죠. 이런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해도 그 안에 이러한 생활 안에 이런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목을 베개 삼아서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에 바로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 즐거움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도에 맞게 사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이런 가운데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누리거나 또 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부은 뜬구름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뜬구름,
뜬구름과 같다. 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김삿갓 김병인 쓴 시인데, 김삿갓 김병인이라고 그러죠. 김병인이 생야 일편 부운기, 삶이란 것은 한조각 뜬구름이 일어나고, 생이라는 것은 처음에 구름 한쪽 이렇게 생겼다가, 이 소리죠. 삶이란, 생이란 구름 한쪽까지 생겼다가 죽음이란 그 구름 한쪽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구름이 한쪽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것이다. 그래서 부은, 뜬구름, 공자가 말한 이 뜬구름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구름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뜬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생사거래, 낳고 죽고 가고 오고, 이건 역시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바로 공자님도 이렇게 소박한 그 생활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지, 불의스럽게 정의롭지 못하게 부나 기함을 찾는 것은 자기에게서는 이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수리편 16장은 아주 간단하게 몇 자 안 되지만 요거를 이해하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여러 책을 참조하고 또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어렵기 때문에 책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책을 본 결과 논어 집주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공자가 나이 68세에서 70세쯤, 아마 죽기 몇 년 전쯤 얘기한 것 같은데, 공자는 말년에 학문의 정리 시기를 맞이했고, 특히 주역에 깊은 심취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말년에 정치 활동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8세쯤에 공자의 정치개혁이 맹선씨에 의해서 완전히 좌절이 되고, 애국에 주류하다가 애국에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정치개혁을 실패하고 68세쯤에 고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한 것도 약 거의 죽을 무렵인 한 70세쯤 돼서 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왜 공자가 말년에 학문의 정리 시기를 맞이해서 여기에 깊은 심취를 했느냐, 주역에 깊이 심취를 했느냐? 공자는 말년의 정치활동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즉, 노나라에서의 개혁 정치가 좌절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58세쯤에 노나라의 개혁 정치에서
실패를 하고 애국에 떠돌아다니는데, 이때에도 애국에서도 제나라와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나라, 우리나라 이런 데서도 중용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 교육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역경, 주역은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는 책이어서 정치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인간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정치 판단이 항상 옳았다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스스로 변화의 이치를 더 깊이 알았다면 그동안의 큰 실책들을 줄였을 텐데 하고 돌아보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공자의 자기 반성과 학문의 절실함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공자가 주역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는 위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기 공자세가에서 나오는데, 공자가 역을 좋아하여 그 끈을, 위편 가죽끈을 3번이나 끊어졌을 정도로 책을 봤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끈은 대나무 죽간을 묶은 가죽끈을 말하는데, 이 죽간측을 너무나 반복해서 펼치면 끈이 달라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발견해 여기에 몰두하여 계속 읽었다는 증거를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나에게 더하다, 나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뭐가? 수년만. 그래서 이거 해석도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가 보태다, 더하다, 이런 얘기죠. 사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태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나는 이게 목적격으로서, 목적어죠. 가의 목적. 더해주는 게 더해. 나에게 더해줬으면 몇 년, 수년, 몇 해만 더 보태줬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로, 목적어, 수년은 목적 보호로 봐야 되겠죠. 보호. 그래서 내게 몇 해만 더해 주었으면 52하격, 요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요 해석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나도 이걸 해석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적당한 해석이 안 나와서 그냥 논어 집주를 따르기로 했는데, 이 50을 뭘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학역은 술목이죠. 공부한다, 역을. 주역을 공부한다. 주역을 공부하는데 50이 붙었는데, 이거를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역을 배운 지 50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즉 50이란 역을 배운 지 50년이라 이런. 그런데 맞지가 않잖아요. 역을 배운 지가 50년이면 한 70대 때 죽었는데, 그러면 20살 때부터 주역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세까지 산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50세까지 살아서 주역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로 보는 교재 중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면은 내가 지어낸 얘기 같으니까 책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어 50살까지 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을 한 것이 약 68세, 70세쯤에 얘기했는데 50세까지 살면서 역을 배우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논리상으로서 이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50세까지 살아서 배우겠다. 50년 동안 공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는 이 학자들의 얘기가 뭐 제 입장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도리에 안 맞으니까 저는 도노 주예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부분을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나에게 수년만 더 어떻게 해준다면은 50이 합격하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건 가정법이죠. 뭐 해주면은 가히 뭐 큰 잘못이 없을 텐데 하고 자기의 정치적 실패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노 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가수년 본문과 똑같죠. 나에게 몇 해만 보태준다면 50내 합격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노노 집주에서는 50이 되어서야 주역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50을 주역을 배운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도는 즉 주역의 도라는 것은 정미하고 즉 매우 정미하고 오묘하여서 수정숙 연후 가이 신처사불 충분히 익숙해야 만물이 처해 있는 것을 심판할 수 있다. 고로 가이 무대과 이렇게 심판해서 바로 큰 실패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노 집주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노노 집주를 요약해 보면은
나이에 대한 그런 말이죠. 즉 50살에 되어서야 가아소년,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가정법이죠. 50살에 되어서야 비로소 역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50세에 주역을 공부하기 되었는데, 이 역경이라는 것은 매우 난해한 책이어서 이 정리한 표현처럼 역경은 그 이치를 깊이 파헤치는 가장 어려운 경전이죠. 그래서 충분히 익혀야 실천적 판단력이 완성되죠. 그래서 역을 통해서 사물의 변화와 조화를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큰 과오 없이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지는 역경은 너무 어려워서 늦게 배웠다. 50이 되어서야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는 젊었을 때는 시와 서와 예와 악 이런 것에 능통했죠. 이런 것에 위주로 했고, 그런데 역은 만물의 변화 판단, 처신의 원리를 담은 가장 난해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한 시점이 비교적 늦었다. 50대 되어서야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수년을 조금만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년을 나에게 몇 년만 더 일찍 주었더라면, 즉 역경을 배운 것이 50이 아니라 40대 정도에만 배웠더라면, 뭐 이런 얘기. 그렇다면은 큰 허물은 없었을 것이다. 이 허물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몇 년만 더 일찍 주어졌더라면, 만약이니까, 가정법이니까, if 주어졌더라면, 즉 50에 내가 주역을 배웠는데 이것을 더 몇 년만 더 앞당겨 줬더라면, 그러니까 늦게 주역을 배운 것을 후회하는 얘기죠.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큰 과언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50세쯤에서 주역을 배웠다. 그러면 이런 말을 몇 세쯤에 했을까? 여러 책을 참고해 보면 대개 68세에서부터 한 70세까지 이때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에 역을 공부했다는 말 자체는 50 직후의 기록이 아니라 늙어서 돌아보니 그때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 하면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공자는 58세쯤에 정치개혁에 실패한 후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되었죠. 즉 52세부터 정계에 입문하고 법무장관, 사구 이런 일을 하지만 58세쯤에서는 뱅선 씨한테 권력투쟁에서 완전히 당하죠. 다시 말해서 51세, 55세까지는 노나라 정치에서 사구, 법무장관, 여기서 정치개혁을 실시해서 숙선 씨와 계선 씨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마지막에 뱅선 씨에게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58세쯤에 노나라를 떠나서 주요 열국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다니죠. 제나라,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등 14년간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공자는 50세에 역경의 깊은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즉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직전인 55세에 공자는 역경이라는 판단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역경은 정치적 판단, 사리분별의 원리가 들어있는 책인데 공자는 말년에 돌아보며 정치 실패의 원인을 내 공부의 부족, 역경을 안 봐서 실패했다. 즉 아주 가깝게 예를 들면 역경을 공부했었더라면 뱅선 씨와의 권력투쟁에서 이겼을 건데, 뭐 이거는 제가 붙인 얘기인데, 이렇게 자기 역경 공부의 부족을 이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자가 핵심의 관점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 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가수년은 바로 주자는 이걸 나에게 몇 년을 더 준다면 이 시간이 아쉽다 뭐 이런 그 표현이죠. 몇 년만 더 준다면 52 학역은 50이 되어서야 역을 배웠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몇 년만 더 줘서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50 될 때까지 뭐 주역을 배웠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또 50년간 주역을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에게 몇 년만 더 시간을 준다면, 즉 50이 되어서야 역을 배우게 된 것을, 늦게 배우게 된 것을 아주 시간이 없음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50이 아니라 40세부터라도 주역을 공부했으라면 뱅선 씨한테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역도 정미, 주역은 주역의 도라는 것은 아주 정밀하고 심오해요. 그래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아무리 생이지제에 가깝다는 공자도 이걸 깊이 연구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년 동안 좀 공부했더라면 가히 무대과 큰 실패, 큰 허물, 큰 실패, 즉 뱅선 씨한테의 권력 다툼에서 패해가지고 외국에 나간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의 판단, 주역의 판단은 처신의 근본 학문이라. 자기는 주역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정치적 실패를 했다. 즉 뱅선 씨한테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장하게 해서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